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공통 부분 예상 문제 2-2번에 왔습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알코올 1g당 열량 산출 기준은 그랬습니다. 알코올은 얼마의 열량을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7kcal입니다. 탄수화물은 4kcal, 단백질 4, 지방 9, 알코올 7. 그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 g당이요. 지방은 가장 많죠. 9kcal, 그리고 알코올은 7kcal입니다. 수확한 후에 호흡작용이 특이하게 상승되므로 미리 수확해서 저장하면서 호흡작용을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과일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설문이 어떤 것을 묻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후숙과일. 수확한 다음에 숙성되는 것. 이 후숙과일이 아닌 것, 거리가 먼 것 그랬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게 후숙과일을 묻고 있는 거예요. 수확한 후에 호흡작용이 있어서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 후숙과일인데, 후숙과일에 속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보카도, 바나나, 사과, 이런 건 후숙과일이죠. 아닌 것은요, 레몬입니다. 그래서 후숙과일이 아닌 거, 레몬. 23번입니다. 동물성 식품, 육류. 이의 대표적인 색소 성분은 그냥 무조건 외워두셔야 합니다. 예, 동물성 육류의 색소. 그럼 뭡니까? 미오글로빈입니다. 미오글로빈. 예, 혈색소는요, 헤모글로빈이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페오티틴, 안토그산틴, 안토시아닌 이건 다 뭡니까? 이거는 식물성 색소입니다. 미오글로빈은 동물의 육색소, 살색소가 미오글로빈입니다. 그래서 육류의 육색소는 미오글로빈이고 혈색소, 피죠, 혈색소. 이건 헤모글로빈입니다. 식물성 색소에서 페오티틴, 그 다음에 안티그산틴,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은 다 알고 계시죠? 붉은색, 또는 보라색, 자주색 이런 거, 가지, 자색 고구마, 포도, 블루베리 이런 것들, 그렇죠. 오디, 딸기 이런 것들의 색소가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그산틴은요, 플라보노이드 색소로 연근, 무, 감자의 흰색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안토그산틴입니다. 페오티틴은 클로로필, 엽록소를 계속 삶으면 이게 산처리하면은 얻는 색소, 갈색 같은 것이죠. 이게 페오티틴입니다. 그래서 페오티틴, 안토그산틴, 안토시아닌은 식물성 색소고 동물성 육색소는 미오글로빈이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합니다. 우유 100g 중에 당질이 5g, 단백질이 3.5g, 지방이 3.7g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때 얻어지는 열량은 얼마이겠느냐? 당질은 뭡니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g당 얼마가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4kcal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4kcal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지방은요, 9kcal가 들어있어요. g당. 그러면 여기다가 당질 5를 곱하고요. 그러면 20kcal가 되나요? 또 단백질 여기다가 3.5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3.7에다가 9kcal가 걸렸고 이걸 다 더하면 얻어지는 열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질은 g당 4kcal, 단백질은 g당 4kcal, 지방은 g당 9kcal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이 여기 계산식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0, 14, 3, 3, 3, 3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67.3kcal, 약 67kcal가 나오더라. 이 문제가 아직도 좀 서투신 분은 지금 여기 풀이해 놓은 걸 보시고 꼭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당면은 감자, 고구마, 녹두, 가루에 첨가물을 혼합 성형하여 뭐뭐한 후 건조 냉각하여 뭐뭐 시킨 것으로 반드시 열을 가해서 모아여 먹는다.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알파와 베타와 알파화인데 알파화는 뭡니까? 알파화는 이거를 예, 혼화 해서 이거는 뭡니까? 예, 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화는. 베타화는 해놓은 밥이 굳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면을 만들 때 먼저는
그렇죠. 삶아서 반죽을 해서 이제 한 다음에 면을 만든 다음에 그걸 말렸겠죠. 그럼 베타가 됐죠. 그것을 해 먹을 때는 반드시 또 다시 열을 가하죠. 다시 알파화죠. 그래서 알파화, 베타와 다시 알파화. 예, 열을 가해서 만든 다음에 말린 다음에 다시 먹을 때는 열을 가해서 먹는 것. 그래서 알파와 베타와 알파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호화. 제가 호화라고 그랬네요. 호화입니다. 이 알파라는 게 호화인데 호화가 뭐냐면 전분에 물을 넣어 가열할 때 부피가 늘어나고 점성이 생기는 현상. 이걸 우리말로 하면 밥 짓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밥 지었어요. 이게 알파화예요. 이걸 호화라고 그래요. 호화. 그럼 노화는요. 지어놓은 밥이 굳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밥이 굳어졌다 또는 면발이 굳어졌어요. 이걸 노화라고 그래요. 딱딱해지죠. 굳어지고 이것을 다시 열을 가하면 또 뭐가 돼요? 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화로 당면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패류의 주된 비린내 냄새 성분은 무엇이냐? 이것도 무조건 그냥 눈에 들어와서 애워두셔야 합니다. 어패류의 비린내 냄새는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트리메타라민입니다. 원래 에, 물고기가 죽으면 체내박테리 효소가 트리메탈아민 옥사이드를 트리메탈아민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표류의 주된 비린내 냄새 성분은 트리메탈아민이다. 이렇게 단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식초를 넣은 물에 레드 캐비지를 담그면 선명한 적색으로 변하는데 적색.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렇죠.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이 적색입니다. 예. 클로로필은 뭡니까? 클로로필은 이거 엽록소입니다. 멜라닌은요. 이건 갈색이에요. 멜라닌은. 그 다음에 탄닌은요. 이거 떫은 맛이에요. 예. 감이나 밤 이런 데 있는 떫은 맛 있죠? 이게 탄닌이에요. 클로로필은 이거 엽록소예요. 엽록소의 파란색 있죠? 예. 멜라닌은 이거 갈색화되는 거. 안토시아닌은 이거 붉은색, 적색. 식초를 넣은 물에 레드 캐비지를 담그면 선명한 적색으로 변하는데 이 주된 원인 물질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해설은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젓갈의 미생물 번식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미생물 번식 방지입니다. 부패되지 않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수분 활성도를 높인다. 수분 활성도를 높이면 어떻습니까? 미생물이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죠. 보충을 방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건 틀린 것입니다. 보존료 사용한다. 그렇죠. 미생물 방지하는 것이겠죠. 방수 포장을 해서 습도를 못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맞고요. 수증기 투과성이 적은 포장재를 사용한다. 즉 수분을 적게 공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 맞죠. 근데 이건 수분 활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수분을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미생물은 번식하게 되겠죠. 여기서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분 활성도는 물질 또는 용액 중의 수증기압을 같은 온도의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눈 겁니다.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는 1.0이에요. 그리고 과일 채술의 수분 활성도는 0.97 정도고 건조식품은 0.60 정도입니다. 세균은 보통 0.91 정도에서 활성화돼요. 보통 효모는 0.88. 근데 내근성 곰팡이라고 그래가지고 습도만 조금 있으면 사는 그 곰팡이들이 있어요. 이건 0.65까지 갑니다. 자, 수분 활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그렇죠. 미생물이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젓갈은 상해버리죠. 이때 수분 활성도를 높이면 젓갈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번식시켜서 부패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젓갈은 원래 염분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한 수분 활성도를 맞춰줘 가면서 하는데 여기다가 물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수분 활성도가 높아지면 미생물 번식이 심하게 돼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0.75기압이고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은 1.5일 때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자, 수분 활성도 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 식품의 수증기압을 뭘로 나눕니까?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즉 수분활성도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증기압이 0.75라고 그랬어요. 이 식품이. 그 다음에 그 온도에서 물의 수증기압이 1.5라고 그랬어요. 그럼 0.75를 1.5로 나누면은 얼마가 되나요? 50%가 되나요? 50%. 0.5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예. 이 수분 활성도 계산하는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영양결핍 증상과 원인이 되는 영양소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폐혈병 비타민 C는 분명하죠. 야맹증,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양맹증 걸리죠. 맞죠? 빈혈, 엽산이 부족하면 빈혈에 걸립니다. 이 엽산은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 것 관계가 있어요. 엽산이 부족하면 빈혈이 걸립니다. 자, 구순구강염, 그 입술 끝이, 예, 그 입의 끝, 두 군데 끝이, 예,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입술 끝이요. 이게 뭐가 부족하면요? 예,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구순구강염이 걸리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예, 그거는 뭐가 걸리나요? 예,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예, 악성 빈혈이 걸린답니다. 악성 빈혈. 자, 구순구강염은 입꼬리가 갈라지는 것인데 이건 비타민 B2가 부족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 답을 확실히 아는 거, 이거 세 개만 알아도 아닌 거 고르면 되고요. 예, 구순구강염은 비타민 B2의 부족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괴혈병, 비타민 C 부족하면 괴혈병, 비타민 A 부족하면 야맹증, 엽산이 부족하면 빈혈. 과일 잼을 가공할 때 팩틴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팩틴. 예, 외워두십시오. 구조 형성입니다. 예, 팩틴이 부족하면 구조 형성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과일 잼을 가공할 시 팩틴은 구조 형성에 관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맛을 내는 조미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올리고당, 설탕, 스테비오사이드, 타우린. 타우린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타우린은 조미료죠. 아니, 조미료고. 네, 스테비오사이드가 조미료고, 타우린은 아니죠. 조미료가 아니죠. 올리고당, 단맛 내죠. 설탕, 단맛 내고, 스토비오사이드. 이 스토비오사이드가 이겁니다. 스테비아. 이 스테비아에 있는 것이 스테비오사이드입니다. 스테비아 잎에 들어있는 단맛이 나는 감미료. 그것을 가리켜 스테비오사이드라고 하는데, 예, 스테비아는 이렇게 생겼고요. 타우린은 무엇입니까?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주된 생리작용은 이온의 세포막 투과성 조절, 담즙의 생성, 콜레스테롤 농도 조절 등의 작용을 한다. 아, 네, 죄송합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주된 생리작용으로는 이온의 세포막 투과성 조절하고 담즙의 생성, 콜레스테롤 농도 조절 등의 작용을 합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스테비아 잎에 들어있는 단맛이 나는 감미료입니다. 스테비아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렇다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단맛을 내는 조미료에 속하지 않는 것, 예, 타우린이죠. 이 세 가지는 다 예, 단맛을 내는 조미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담즙 생성 등에 관여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0g의 달걀을 접시에 깨뜨려 놓았더니 나랑 높이는 1.5cm고 나랑 직경은 4cm였다. 이 달걀의 나랑 개수는, 자, 달걀을 깨뜨렸더니 이렇게 흰자가 퍼졌는데 이렇게 노른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노른자 모양이 나오나요? 노른자 모양이 뭐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노른자의 높이를, 이거 높이죠? h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 지름, 이 직경이죠? 요걸 r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높이를 직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노른자의 높이를, 나낭의 높이를 나낭의 직경, 밑에 요 직경, 네, 직경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나낭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나낭 개수가 0.3 이상은 되어야, 그렇죠? 30% 이상은 되어야만 이것이 좀 신선한 달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1.5를
4로 나눴나요? 네.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낭의 높이를 식경으로 나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보고 나눠버리시면 될 거예요. 1.5를 4로 나누면. 현장에서 이제 계산기가 있으니까 나눠보시면, 네, 답은 0.375가 나왔습니다. 난항이 이렇게 그 달걀 노른자 있잖아요. 노른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높이를 요 직경으로 나눈 거. 네, 그래서 이걸 R이라고 하면 H 높이를 직경으로 나눈 거. 이것을 난항 계수라고 한다. 당류 중에서 가장 단맛이 강한 것은 그냥 눈에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과당입니다. 과당이 가장 단맛이 강하죠. 과당 다음에 전화당,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 뭐 설탕 쭉 내려가서 메가당, 유당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가장 단맛이 강한 것은 과당이다. 이 순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당이 가장 강하고 유당이 가장 약합니다. 그 순서는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스, 유당 이러한 순서로 단맛이 내려가게 됩니다. 가장 단맛이 강한 것은요, 과당이다. 감자를 썰어 공기 중에 놓아두면 갈변이 됩니다. 이때 이 현상과 관계가 깊은 효소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저 감자를 썰어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물에다 담가두죠. 갈변색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때 그 갈변되는데 이 갈변과 가장 깊은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건데요. 답은 티로신인데 티로신아제에 들어있는 티로신이 그렇습니다. 이 갈변화 시키는 것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변화되는 게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데 이 티로신아제에 들어있는 티로신이라는 효소가 그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깊은 효소는 그러면 티로신아제다. 티로신아제는 티로신이 멜라닌의 생성을 촉진하는 촉유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변 현상과 관계가 깊은 거 티로신아제. 양배추를 삶았을 때 증가되는 단맛의 성분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냥 외워두셔야 합니다. 양배추를 삶았을 때 증가되는 단맛 성분은 프로필 멀캡탄, 프로필 멀캡탄. 아크로레인은 뭐냐 이거죠. 아크로레인은 독성이 매우 높은 가스. 그래서 발연점에서 나오는 그 연기, 발암 물질이죠. 이것이 아크로레인입니다. 그다음에 디메틸설파이드는요. 식품의 썩은 냄새입니다. 디메틸설파이드. 트리메탈라민은 생선의 그 비린내, 생선이 상해 갈 때 나는 그 비린내가 트리메탈라민이에요. 양배추를 삶았을 때 증가되는 단맛, 달죠. 프로필 멀캡탄. 아크로레인은요. 발연점에서 나오는 아주 그 독성이 강한 연기, 아크로레인입니다. 그리고 디메틸설파이드는 식품에서 나는 그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 쌀과 같이 당질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에게 대사상 꼭 필요한 비타민은 자, 쌀과 같은 당질을 많이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죠. 당질 탄수화물이니까. 이 당질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에게 대사상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은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이 탄수화물 대사에 깊이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은 비타민 B1, 티아민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금치를 오래 삶으면 갈색이 되는데 이때 변화되는 색소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 시금치같이 파란 거, 이 엽록소를 뭐라고 그럽니까? 클로로필이라고 그러죠. 클로로필. 이 클로로필이 삶게 되면 그렇습니다. 갈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요, 이 붉은색이죠. 플라보노이도 일종의 푸른색인데요.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푸른색은 클로로필입니다. 클로로필, 엽록소, 이파랑인은 식물에 함유된 녹색 색소이고요. 열과 산에 익은 불안정이기 때문에 오래 삶으면 누렇게 변해버려서 갈색이 됩니다. 시금치가 오래 삶으면 갈색이 되는데 이때 변화되는 색소는 클로로필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발연점을 고려했을 때 튀김용으로 가장 적합한 기름은 그랬습니다. 발연점이 높은 거라야 합니다. 발연점이 낮으면 열이 조금만 가해지면 바로 연기로 산화되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은 걸 찾아야 합니다. 대두유입니다. 콩기름이죠.
발연점이 높은 대두유가 식음용으로는 적합하다. 일일 총 매출액이 120만 원인데 식재료비가 78만 원인 경우에 식재료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식재료비 비율은요? 그렇습니다. 매출액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재료비를 뭘로 나누죠? 네,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식재료비의 비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재료비 78만 원을 120만 원으로 나누면요. 네,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파는 것에서 식재료비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을 이 식재료비 비율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78만 원을 나누기 120만 원 나누면 65%, 65%가 재료비입니다. 110만 원어치 물건 팔아가지고 65%가 재료비예요. 그러면 나머지 35% 가지고 순수익은 아니겠죠? 거기서 뭐 제세 공과금, 뭐 여러 가지에다 뭐 인건비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떻든 식재료비를 총 매출을 나눈 것이 식재료비 비율이다. 여기서는 65%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